독도망언을 일삼던 우크라이나가 지금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천궁투 긴급 요청을 단칼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던 우크라이나, 심지어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는 발언까지 내뱉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는 아주 뻔뻔하게 한국에 무기를 보내라며 압박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거부할 수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모든 물량을 중동에 보냈죠. 패닉에 빠진 우크라이나는 뒤늦게 한국에 고개를 숙였지만 한국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크라이나의 오만함을 박살낸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이틀 전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전략 무기 수출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했습니다. 천궁투 3개 포대, 한국 돈으로 약 4조 7천억 원어치 계약이 일순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현찰 35억 달러를 들고 수송기째 날아온 아랍에미리트였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한 명의 외교관이 혀를 함부로 놀렸기 때문이죠. 키이우의 방공망이 뻥 뚫린 그날 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시내에 쏟아졌습니다. 발전소에서 치솟는 불기둥을 바라보며 절규하는 포대장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참극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세르기 코르순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특명정원 대사였습니다. 외교관으로 25년, 도쿄에서만 7년을 근무했어요. 유럽 각국의 장관급 인사와 악수 한 번이면 무기 지원 파이프라인을 열 수 있다고 자부했죠.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서늘한 계약서 한 장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시작은 도쿄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그 밀실에서였어요. 회의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15분 일찍 도착했어요. 밀실의 커튼을 직접 젖히고 창밖을 내다봤죠. 4월의 도쿄는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연분홍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풍경이 마치 축제 같았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시가 케이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을 무릎 꿇리고 천궁투 3개 포대의 무상 공출 서명을 받아내는 것. 그게 제 임무였어요. 키이우에서 안드리 야르몰렌코 차관이 보안 훼손으로 직접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엔화를 끌어오고 한국은 전쟁 피해국 프레임으로 짓눌러라. 뒷배는 내가 책임진다. 차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방산 시장에서 제법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이란의 탄도미사일 196발 중 96%를 요격해낸 실적. 패트리어트의 4분의 1. 가격의 그 성능을 뛰어넘는 가성비. 인상적인 숫자이긴 했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 실적이 저를 주눅들게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 등 뒤에는 백악관이 있었고 오른편에는 브뤼셀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아시아의 변방 한국 따위가 서방의 헛기침 앞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후 3시 정각, 한국 대표단이 밀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명이었어요? 선두에 선 사람이 수석대표 권태훈이었습니다. 60세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나이보다 더 건조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양복은 깔끔했지만 화려하지 않았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 대신 무광 스틸, 케이스에 군용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만 해도 손목에 브레게 클래식을 차고 있었거든요. 키이우가 폭격을 받는 와중에도 제네바의 시계, 장인이 만든 5천만 원짜리 시계를 풀지 않는 것, 그게 저의 품격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는 들고 온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밀실에 울렸습니다. 한국 측 실무자 한 명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권태훈은 눈꺼풀조차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말을 꺼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하늘은 매일 밤 러시아의 미사일에 뚫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아시아가, 그리고 당신들 한국이 편히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천궁투 3개 포대, 중동 대기열 전부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즉각 무상 공출하십시오. 우리는 전쟁 피해국입니다. 당연한 요구예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제 뒤에 앉아있던 올렉산드르 무관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들어 올렉산드르를 제지했습니다. 권태훈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왔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무표정을 겁먹은 것으로 읽었어요. 당연하죠. 서방 전체를 등에 업은 전쟁 피해국 대사가 면전에서 으름장을 놓는데 아시아의 무기 장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절하실 경우 저는 서류 뭉치의 첫 장을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료가 내일 아침 워싱턴 포스트와 BBC에 동시 배포됩니다. 한국 방산의 비인도적 폐쇄성을 고발하는 기사예요. 서방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기적인 무기 장사꾼이라는 프레임, 귀국의 대통령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던진 서류 뭉치는 처음부터 구매 견적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언론 공격 시나리오였어요. 기사 제목 초안, 인용할 전문가 코멘트, 배포 일정표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것이 저의 외교였습니다. 무기를 사러 온 쪽이 파는 쪽에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때 올렉산드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대사님, 잠깐 밖에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렉산드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셔 있었습니다. 저는 올렉산드르의 손을 뿌리치며 낮은 목소리로 쏘아 붙였어요. 자리에 앉아 있어. 지금 분위기를 망치면 안 돼. 올렉산드르가 입술을 깨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공포를 저는 읽지 못했어요.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올렉산드르는 한국 방산의 실체를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도쿄의 국방무관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한국 무기 통제관들의 성격을 피부로 체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나 언론 플레이가 통하는 얄팍한 정치꾼들이 아니라는 걸 올렉산드르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경고를 씹어버린 겁니다. 저는 다시 권태훈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어차피 당신들 한국은 미국과 유럽이 헛기침 한 번만 하면 천궁을 공짜로 대령해야 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하잖아요? 밀실의 공기가 한 번 더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측 실무자들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움켜쥐어지는 게 보였어요. 분노였죠. 당연히 분노할 겁니다. 저는 그 분노가 반가웠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이 협상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이니까요. 권태훈은 달랐습니다. 미간 한 번 찌푸리지 않았어요. 실무자들을 향해 고개를 한 번 돌렸을 뿐입니다. 눈짓 하나로 방안의 분노를 진압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자기 통제력이군 하고요. 감탄은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통제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서방의 압력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권태훈이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항복 서명이라도 준비하는 건가 싶었어요. 가방 안에서 나온 건 서류가 아니라 낡은 몽블랑 만년필이었습니다. 캡을 돌려 열고 수첩 위에 펜촉을 올려놓는 동작이 느리고 정확했어요. 군인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코르순스키 대사님, 권태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늘할 정도로 깍듯한 목소리였어요. 분노의 흔적은 일절 없었습니다. 방금 하신 그 발언, 공식 기록을 위해 정확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작 그거였어요. 항의도 아니고 반박도 아니고 기록을 하겠다고요? 저는 이 침착함을 서방의 눈치에 겁을 먹은 완벽한 굴복으로 해석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승리감이 차올랐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시가를 꺼내 천천히 불을 붙였습니다. 밀실 안에 시가 연기가 피어올랐고 저는 연기 너머로 권태훈의 만년필을 내려다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어요. 권태훈은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제 발언을 받아 적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록해두라지. 어차피 서방의 압력이 들어오면 그 기록도 파쇄기에 넣어야 할 테니까. 저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창밖의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오후였어요. 4월의 도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릎 꿇리는 일이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권태훈의 만년필이 수첩 위를 미끄러지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밀실에 가늘게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패배자의 기록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사형 영장의 첫 줄이 쓰이는 소리였다는 걸 그때 저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였어요. 일본 극우 세력의 정치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저는 A급 전범이 합사된 그 신사의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굽이 자갈길을 밟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귓바퀴를 울렸어요. 주변에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 2명이 동행하고 있었죠. 그들이 안내하는 대로 본전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방명록에 추모 문구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동행한 일본 관계자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 한 줄이 일본 극우 인맥의 지갑을 열어줄 열쇠가 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사 앞에서 찍은 사진을 제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캡션까지 직접 달았습니다. 아시아의 진정한 파트너들과 함께 올렉산드르 무관이 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어요. 대사님, 제발 이것만은 안 됩니다. 올렉산드르의 손이 제 팔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무기 통제관들은 감정이나 언론 플레이가 통하는 얄팍한 정치꾼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린을 건드리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저는 올렉산드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자네가 외교를 아나?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올렉산드르가 한 발 물러서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얼굴에 체념이 스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업로드 버튼을 눌렀고 사진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는 한 발 더 나갔어요. 제 공식 X 계정에 일본 방위성이 제작한 지도를 공유했습니다. 그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 분쟁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지도를 리포스트하면서 영토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둔 진짜 의도는 분명했죠. 일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두둔한 겁니다. 한국의 영토를 부정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때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독도가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섬에 얼마나 깊은 역사의 피가 새우며 있는지 저는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오직 일본 엔화의 흐름뿐이었어요. 그날 밤 일본 방위성 인사들이 주최한 비공식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긴자의 고급 료칸이었어요. 다다미 위에 앉아 사케잔을 기울이며 저는 분위기에 취했습니다. 일본 측이 연신 칭찬을 쏟아냈거든요. 고르순스키 대사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진정한 아시아 통이시군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케가 3잔째 들어갈 즈음 입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일본의 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시아의 질서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좌중이 웃었어요. 일본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웃으며 건배했죠. 그 순간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연회장의 달콤함이 저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뱉은 모든 말이 한국 측에 도청급으로 정밀 체증되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녹음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제 발언의 시간, 장소, 맥락, 동석자 명단까지 소수점 단위로 기록되어 한국 국방부의 서류 더미 속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케잔을 기울이는 동안 권태훈의 만년필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 키이우에서 화상보안회의가 잡혔습니다. 안드리 야르몰렌코 차관이었어요. 보안회선으로 연결된 화면 속 안드리의 표정이 의외로 밝았습니다. 야스쿠니 참배 사진 봤다. 잘했어. 일본 쪽 반응은 어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완벽합니다. 방위성 핵심 인사 3명과 직접 만찬까지 했습니다. 엔화 지원 파이프라인이 열리고 있어요. 안드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계속 기세로 짓눌러라. 전쟁 피해국 프레임을 절대 놓치지 마. 저놈들이 감히 우리한테 조건을 걸 처지가 아니야. 저는 화면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차관의 칭찬은 곧 본국의 승인이었습니다. 제 폭주의 브레이크를 밟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굳게 믿고 있던 또 하나의 축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이었어요. 저는 야스쿠니 참배 전날에도 미국 측 참사관과 점심을 먹으며 한국에 대한 공동 압박을 은근히 타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측은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거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미소를 암묵적 동의로 해석했죠. 그런데 야스쿠니 사진이 올라가고 독도 지도가 공유되고 한국 국방부의 원칙적인 대응 기조가 워싱턴에 보고된 시점부터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낸 면담 요청 메일에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소리 없이 발을 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읽지 못했어요. 아니,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국방부 안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방산수출통제팀 실무자들이 제 야스쿠니 사진과 독도 지도, 공유권을 확인한 직후 회의실이 들끓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젊은 실무자 한 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런 놈한테 우리 무기를 팔아야 합니까?"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다른 실무자가 책상을 내리치며 "지금 당장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대요. 방 안의 분노가 끌어넘치기 직전이었습니다. 권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실무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석 대표에게 쏠렸습니다. 권태훈이 입을 열었어요. "감정 낭비하지 마라." 짧고 서늘한 한마디였습니다. 실무자들의 입이 닫혔어요. "서류를 완성해라." 권태훈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대신 법으로, 규정으로, 종이 한 장의 무게로 응수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권태훈은 그날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 야스쿠니 참배 사진, 독도 다케시마 분쟁 지역, 표기 공유 게시물, 비공식 연회에서의 만건, 녹취록, 전날 호텔, 밀실에서 제가 내던진 비난기사 초안까지 모든 위약 증거를 시간대별로 캡처하고 정리하여 방위사업청 계약법무총괄 국장 임석재에게 넘겼습니다. 사냥감의 도주로를 전부 막아놓고 덫을 조이는 작업이었어요. 권태훈의 서류 가방 안에는 제 발언 하나하나가 날짜와 분 단위로 색인된 증거 파일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파멸시킬 탄약이 한 발씩 장전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사관으로 돌아온 저는 집무실 냉장고에서 샴페인을 꺼냈어요. 모에 샹동 임페리얼, 제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병이었습니다. 코르크를 따자 펑 하는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어요. 올렉산드르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어요. "대사님, 한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건으로 한국 국방부 내부가 들끓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샴페인 거품이 넘치는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들끓으라지. 감정적으로 날뛰는 건 약한 놈들이나 하는 거야. 결국엔 미국이 전화 한 통 넣으면 끝나. 올렉산드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저는 샴페인을 홀짝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의 밤거리에 넌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제 커리어 최고의 밤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스쿠니로 일본의 지갑을 열었고 한국은 서방의 압력에 곧 무릎을 꿇을 것이며 천궁투 3개 포대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우크라이나로 실려올 겁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샴페인 잔에 비친 제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인생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그때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축배를 드는 그 시각, 한국 대전의 방위사업청 건물에서는 임석자의 국장이 두꺼운 법무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 붉은색 직인을 찍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대사관 집무실 창문으로 벚꽃이 피 바람에 실려 날아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느긋하게 아침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일본 방위성과의 후속 미팅이 오후에 잡혀 있었고 저녁에는 극우 정치인 한 명과 비공식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엔화 파이프라인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죠. 한국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야스쿠니 참배 이후 이틀이 지났는데도 항의 성명 하나, 유감 표명 한 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굴복의 징후로 읽었어요. 역시 겁을 먹은 거라고요? 서방의 압력을 의식해서 꼬리를 내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대사관 직원이 노크도 없이 집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손에 갈색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대사님, 등기 우편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발신이에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라. 드디어 반응이 온 모양이군요. 예상대로 뻔한 유감 표명이겠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외교에서 이런 건 흔한 일입니다. 한쪽이 선을 넘으면 상대가 형식적으로 불쾌함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실무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디 한번 얼마나 점잖게 화를 냈나 볼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딱 한 장 들어있었어요. 한 장이었습니다. 유감 표명문치고는 지나치게 얇았어요. 종이를 꺼내 펼치는 순간 제 눈이 서류 상단에 박힌 세 줄의 제목에 고정됐습니다. 수출 제재 및 자격 재검토 통보. 커피잔을 들고 있던 왼손이 멈췄어요. 유감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처분이었어요. 대한민국 국방부의 붉은 직인이 서류 우측 하단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직인 옆에 권태훈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낡은 몽블랑 만년필로 쓴 것이 분명한 필체였어요. 호텔 밀실에서 제 발언을 받아 적던 바로 그 펜이었습니다. 서류의 본문은 짧았습니다. 군더더기가 일절 없었어요. 외교적 수사도, 유감이라는 단어도, 유화적인 표현도 단 한 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 가지 요구 사항만이 번호를 매겨 나열되어 있었어요. 첫째, 24시간 이내에 독도 관련 만건에 대한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게시물을 전량 삭제할 것. 둘째, 천궁투 3개 포대, 전체 대금에 대한 현찰 지급 보증서를 제출할 것. 셋째, 대한민국의 역사 및 영토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각서를 제출할 것. 세 가지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한국은 제게 구구절절한 항의를 하는 대신 칼날처럼 정밀한 3개의 조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저는 서류를 읽으며 처음에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현찰 지급 보증서라니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까? 전쟁 피해국의 현찰을 요구하다니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공식 사과요? 독도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대사급 인색에 공식 사과를 강요합니까? 저는 서류를 구기려다 말고 한 번 더 아래쪽을 훑어봤습니다. 서류 하단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빨간색 글씨였습니다. 카운트다운. 72시간. 잉크 색깔이 본문과 달랐어요. 이 한 줄만 따로 의도적으로 붉은 잉크를 사용한 겁니다. 72시간. 3일이었습니다. 3일 안에 3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서류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 공백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결과를 명시하지 않은 최후통첩이란 상대에게 상상의 여지를 떠넘기는 가장 잔인한 방식이거든요.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한테 조건을 걸어?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어요. 주먹으로 책상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리며 갈색 액체가 서류 위로 튀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어 양손으로 찢어 발겼습니다.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집무실에 날카롭게 울렸어요. 반으로, 다시 반으로. 네 조각이 된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올렉산드르가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 복도에서 달려 들어왔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종이 조각들을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대사님, 설마 이걸 찢으신 겁니까? 올렉산드르가 무릎을 꿇고 종이 조각을 주워 맞추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네 조각을 책상 위에 펼쳐놓더니 하단의 빨간 글씨를 확인하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72시간이요? 대사님, 이건 최후 통첩입니다. 한국이 진짜로 칼을 빼든 거예요. 저는 올렉산드르를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칼? 저게 칼이야? 종이 한 장이 무서워서 대사가 무릎이라도 꿇으란 말이냐? 백악관의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일이야. 올렉산드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에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사님은 한국을 모르십니다. 저 사람들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저 72시간이라는 숫자는 저들이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올렉산드르의 말을 귓등으로 흘렸어요. 겁쟁이의 잔소리라고 치부했습니다. 찢어진 서류의 잉크 냄새가 집무실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시계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굴렸습니다.
미국에 압박을 넣고 유럽의 여론전을 펼치고 일본 엔화로 한국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 된다. 72시간은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아니, 너무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3일이면 한국 정도는 3번 꺾고도 남는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집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시가를 쥔 손이 미세하게 굳는 걸 느꼈어요. 대한민국 국방부 직통 번호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코르순스키 대사님, 권태훈의 목소리였습니다. 호텔 밀실에서 들었던 그 서늘하고 깍듯한 톤이 전화기 너머로 정확하게 재현되고 있었어요. 감정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서는 잘 받으셨습니까? 저는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어요. 받긴 받았는데 좀 실망스럽더군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종이 한 장으로 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 일부러 조소를 섞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2, 3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권태훈이 숨을 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했어요. 화를 내거나 반박하는 것보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침묵이 훨씬 더 이상한 압박감을 줬습니다. 72시간 뒤 권태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의 온도가 한 톤 더 내려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게 될 것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굳게 닫힌 강철문이 될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뚜뚜뚜. 끊긴 전화기의 신호음이 집무실에 단조롭게 울렸어요.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떨린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두려운 게 아니야, 화가 난 거야. 그런데 가슴 한켠에 묘한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25년 외교관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압박감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아까 찢어발긴 서류 조각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어요. 올렉산드르가 맞춰놓은 내 조각 위에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에 72시간이라는 숫자가 커피 얼룩 사이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시가를 재떨이에 눌러 끄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벚꽃이 여전히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권태훈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강철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감각을 털어내려 했어요. 종이 한 장에 겁먹을 세르기 코르순스키가 아닙니다.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일본의 엔화가 있어요.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뇌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워싱턴 직통 번호를 눌렀어요. 반격의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워싱턴에 전화를 건 건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6시간째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속 동유럽 담당 선임 보좌관에게 직통으로 연결했어요. 이 사람과는 키이우 시절부터 12년 넘게 교류해 온 사이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4번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2번째 신호에 받았을 사람이에요. 5번째 신호 끝에 수화기가 들렸고 상대의 목소리는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건조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천궁투 수출 자격 재검토를 통보했고 72시간 내에 터무니없는 3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한국 대통령실에 전화 한 통만 넣어주면 됩니다. 서방 결속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정도면 충분해요.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3, 4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이윽고 돌아온 대답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세르기, 야스쿠니 참배 사진은 좀 과했어.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그게 끝이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곧장 2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방 언론이었어요. 대사관 회견실에 BBC 도쿄 특파원, 로이터 동아시아 지국장, 워싱턴 포스트 프리랜서 기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의자 6개를 반원형으로 배치하고 우크라이나 국기를 벽에 걸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 관리가 완벽했어요. 비장하되 침착한 전쟁 피해국 대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서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렸어요. 저는 준비해둔 원고를 읽지 않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서방의 결속을 해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매일 밤 국민이 죽어가는 우크라이나를 외면한 채 오직
무기 장사의 이윤만을 좇고 있어요. 이것이 자유세계의 연대입니까? 저는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보며 내심 쾌감을 느꼈습니다. 여론전의 첫 발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발언이 끝나자마자 BBC 특파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사님,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특파원의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이틀 전 야스쿤이 신사를 참배하고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공유하셨는데 A급 전범이 합사된 신사의 현직 대사가 참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미소가 굳었습니다. 로이터 지국장이 곧바로 질문을 이었어요. 독도를 다케시마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일본 방위성 지도를 공식 계정으로 공유하신 것도 확인됐는데요. 무기를 구매하려는 국가의 영토를 부정하는 행위가 외교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굳어진 표정을 향한 셔터였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대사님의 역사 인식이 한국과의 무기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까? 한국 측의 제재 통보가 야스쿠니 참배 직후에 나온 걸로 파악됩니다만 회견실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저는 기자들의 시선이 칼날로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기자들을 불러 한국을 공격하려 했는데 오히려 제가 표적이 된 겁니다. 회견은 엉망이 됐습니다. 저는 어물쩍 자리를 정리하고 기자들을 내보냈어요. 집무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론전이 역풍을 맞았어요. 이제 남은 건 최상위 카드뿐이었습니다. 백악관이 직접 한국 대통령실에 압박 전화를 넣게 하는 것. 저는 안드리 차관에게 보안 호외선으로 연락했어요. 차관님, 워싱턴을 통해 한국 대통령실에 직접 전화를 넣어야 합니다. 서방 결속 프레임으로 압박하면 한국이 꺾일 겁니다. 안드리는 즉각 움직였어요. 키이우에서 워싱턴으로, 워싱턴에서 서울로. 3시간 만에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한국 대통령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확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것이면 된다. 미국의 전화 한 통이면 아시아의 작은 나라 따위는 접힙니다. 결과는 2시간 뒤에 나왔어요. 안드리 차관이 다시 보안 호외선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화면 속 안드리의 표정이 처음으로 어두웠어요. 한국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안드리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방산 수출은 철저히 방위사업청의 원칙에 따른다. 실무진의 정원이 위임되어 있다. 그게 전부야. 저는 안드리의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한국 대통령실이 백악관의 전화를 받고도 꿈쩍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외압을 차단한 겁니다. 완벽하게. 미국이라는 이름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체감했어요.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카운트다운 48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전략을 바꿨어요. 으름장이 안 통하면 당근을 내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금의 5%를 선입금하겠다는 메일을 방위사업청 계약법무팀에 보냈어요. 5%면 약 2,350억 원이었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가 이 정도 금액을 먼저 내밀겠다는 건 사실상 꼬리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메일을 성의 표시라는 포장으로 보냈어요. 답장은 1시간 만에 왔습니다. 방위사업청 계약법무총괄 국장 임석재의 이름으로요. 본문은 단 한 줄이었어요. 원칙은 100%입니다. 그 아래 서명도, 인사말도, 여지를 남기는 단어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저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고무기 일부 매입 제한이었어요. 한국군이 교체 예정인 구형 장비를 우크라이나가 할인가에 매입하고 그 거래 실적을 천궁투 계약의 선행 조건으로 인정해달라는 꼼수였습니다. 제안서를 급하게 작성해서 권태훈 수석 대표에게 직접 송부했어요. 이틀 뒤 방위사업청에서 공문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제안하신 품목은 귀국의 운용체계 및 정비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 처리합니다. 반려였어요. 검토도 아니고 보류도 아니고 반려. 서류가 제 책상 위로 돌아온 겁니다. 도장 하나 없이 깨끗하게. 데드라인 24시간 전이 됐을 때 저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이었어요. 야스쿠니를 함께 참배한 그 인맥이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측에 중재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일본과 우크라이나의 우호 관계를 감안해서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심의관의 목소리는 야스쿠니에서 사케를 권하던 그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코르순스키 대사, 현 시점에서 한국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케잔을 부딪히며 진정한 아시아 통이라고 축혀 쓰던 그들이 제가 쓸모없어지자 1초의 미련도 없이 발을 뺐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손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이 안 통했습니다. 언론이 역풍을 맞았어요. 5% 선입금이 묵살됐고 중고 무기 꼼수가 반려됐으며 일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카드가 전부 한 장도 빠짐없이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찢어졌다가 다시 맞춰진 최후 통첩 서류가 커피 얼룩 위에 놓여 있었어요. 빨간 글씨에 72시간이 제 눈을 조롱하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남은 시간은 23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어 벽에 내던졌습니다.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어요.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액정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어요. 서류함을 바닥에 쓸어버리자 종이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양복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을 들은 올렉산드르가 문을 열었어요. 박살난 집무실과 바닥에 앉아있는 저를 번갈아 보더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렉산드르는 묵묵히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잠시 뒤 복도에서 여행 가방의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렉산드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대피 준비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지퍼 소리가 멈추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시계의 초침만이 집무실에 단조롭게 울리고 있었어요. 한 초 한 초가 제 심장을 짓누르듯 무거웠습니다. 23시간. 제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72시간이 끝나는 시각은 도쿄 시간으로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깨어 있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박살난 집무실을 대충 치우고 예비 모니터를 꺼내 연결한 게 새벽 5시였어요. 6시에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사흘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광대뼈가 하루 만에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2번이나 미끄러졌어요. 저는 거울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화상회의를 잡았잖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된다. 사과하면 된다. 분할 납부라도 시작하겠다고 하면 된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전 9시 저는 한국 국방부에 화상보안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전날 밤부터 3차례나 요청을 보냈지만 모두 검토 중이라는 자동 답변만 돌아왔어요. 4번째 요청에 처음으로 사람의 응답이 왔습니다. 금일 오전 11시 정각 30분간 허가합니다. 30분이었어요. 30분 안에 모든 걸 뒤집어야 했습니다. 저는 올렉산드르를 불렀어요. 올렉산드르는 여행 가방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감정이 없었어요. 올렉산드르, 화상회의가 잡혔다. 내 옆에 앉아라. 올렉산드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옆 의자에 앉았어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자세였죠. 11시 정각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국 측 화면에 2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왼쪽이 권태훈, 오른쪽이 임석자의 국장이었습니다. 권태훈은 양복상의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있었고 무광 스틸 군용 시계가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어요. 임석재 국장은 검정 뿔테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2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표지에 붉은색 끈으로 묶여 있었어요. 저는 그 파일의 두께를 보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직감이었어요. 저것이 저를 향한 것이라는 직감. 저는 말을 꺼내기 전에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셔츠가 등에 달라붙는 느낌이 불쾌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권수석 대표님, 임 국장님,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만들어냈어요. 목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스쿠니 참배와 독도 관련 게시물은 저의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전량 삭제했어요. 실제로 새벽에 모든 게시물을 지웠습니다. 야스쿠니 사진, 독도 지도 공유, 관련 코멘트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금 문제에 대해서도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당장 전액은 어렵지만 분할 납부를 즉각 시작할 용의가 있습니다. 첫 회차 입금은 이번 주 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전 시가를 물며 승리자의 미소를 짓던 사람이 이제 화면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권태훈의 표정에 변화가 없었어요. 임석재 국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의 시선이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어요. 임석재가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코르순스키 대사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는 판사의 어조였습니다. 72시간 데드라인은 오전 11시 정각에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11시 1분이었습니다. 화상회의 연결이 수락된 시점에 이미 데드라인이 만료되어 있었던 겁니다. 데드라인 1초 경과로 귀국의 제한은 무효입니다. 1초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1초 차이로 무효라니 이건 협상이 아니라 도살이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두 손을 들어 화면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1초 차이입니다. 사과도 했고 게시물도 삭제했어요. 분할 납부도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성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임석재 국장이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갈색 표지의 붉은 끈을 풀었어요. 파일이 열리자 수백 장의 서류가 정렬된 것이 화면으로 보였습니다. 임석재가 파일을 화면 앞으로 밀어넣으며 탁 소리가 났어요. 마이크가 그 소리를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대사님, 지금부터 방위사업법 제18조 수출통제 규정을 고지하겠습니다. 임석재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적 영토 및 역사를 훼손한 적대적 주체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류가 아닌 전략, 무기 수출 연구 자격을 박탈한다. 연구라는 단어가 화면을 뚫고 나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보류가 아니었어요. 연구 박탈이었습니다. 기한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사과를 해도 돈을 내도 무릎을 꿇어도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목소리가 집무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서방이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안드리 차관의 이름을 들먹였어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이 직접 움직일 겁니다.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이 어떤 외교적 파장을 불러올지 알고 있습니까? 발악이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허세를 전부 끌어모아 쏟아냈어요. 화면 속 임석재가 파일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미동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쪽 눈썹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고함이 허공에 흩어지는 동안 임석재의 침묵이 벽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권태훈이 움직였습니다. 넥타이를 한번 고쳐매는 동작이 느리고 정확했어요. 군인의 습관이 배어있는 손놀림이었습니다. 권태훈이 입을 열었어요. 코르순스키 대사님, 호텔 밀실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들었던 그 톤이었습니다. 서늘하고 깍듯한 감정이 완벽하게 거세된 목소리. 당신이 만건 버튼을 누른 순간 귀국의 이름은 우리 전산망에서 영구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진 채 굳었어요. 삭제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전산망에서 삭제됐다는 건 천궁2 관련 모든 시스템에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어요. 구매 자격 목록, 기술 이전 인가 목록, 부품 공급 체계, 유지 보수 데이터베이스. 모든 곳에서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이 지워진 겁니다. 대사님의 얄팍한 사과나 분할 납부 제안은 권태훈이 말을 이었어요. 1분 전 자동 발동된 연구 자격 박탈 조항 앞에서는 완벽한 휴지 조각입니다. 자동 발동이라는 단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72시간이 만료되는 순간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행한 거예요. 누군가의 재량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작동한 겁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게. 잠깐만요, 제발. 저는 두 손을 모았어요. 화면 앞에서 손을 모으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외교관 경력이 화면 앞에서 구걸하는 것으로 끝나려 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대금 전액을 마련하겠습니다. 시간만 좀 더 주시면 본국 정부를 설득해서 어떻게든 현금을 만들어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권태훈이 저를 바라봤어요. 2, 3초간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에서 동정도, 분노도, 경멸도 읽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텅 빈 시선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권태훈이 화면 아래쪽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동작이었어요. 시계를 본 것인지 서류를 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권태훈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대한민국 국방부 방산수출통제 수석대표 권태훈입니다. 금일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전략 무기 수출 협의는 영구 종료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권태훈의 손이 화면 밖으로 움직였어요. 클릭 소리가 한번 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검은 화면 한가운데에 흰색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연결 연구 종료. 네, 글자가 제 망막에 새겨졌어요. 연구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은 법조문에서, 두 번째는 꺼진 화면에서. 저는 검은 화면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어요. 화면 속으로 팔을 뻗으면 권태훈의 어깨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검은 유리만이 제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올렉산드르가 옆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꺼진 모니터의 전원 표시등만이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1초 간격으로 켜지고 꺼지는 게 마치 심장이 멎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72시간 동안 백악관을 붙잡고 언론을 동원하고 꼼수를 부리는 동안 한국은 그저 시계가 돌아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발버둥 칠수록 시간은 흘렀고 시간이 흐를수록 법은 제 숨통에 가까워졌어요. 72시간은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처형까지의 카운트다운이었어요. 화상회의 화면이 꺼진 직후 저는 30초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권태훈이 전산망에서 영구 삭제되었다고 했지만 그게 정말로 실행된 건지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말로만 협박하고 실제로는 시간을 두는 경우가 외교에서는 흔하거든요. 저는 올렉산드르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키이우 방공통제실에 연락해 천궁2 연동 시스템 접속이 되는지 확인하라고. 올렉산드르가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체념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닐 수 있었습니다. 올렉산드르가 보안 회선으로 키이우 국방부 통제실에 연결하는 데 7분이 걸렸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통제실 당직 장교의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관님, 지금 여기가 난리입니다. 당직 장교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전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이 떴어요. 전부 같은 메시지입니다. 올렉산드르가 물었어요. 무슨 메시지인데? 당직 장교가 화면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K-Defense. Access denied. 올렉산드르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단어를 또렷이 들었습니다. 접근 거부. 한국이 진짜로 실행한 겁니다. 올렉산드르가 추가 확인을 요청했어요. 통제실에서 돌아온 보고는 분 단위로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메인 서버에 사전 설치 중이던 천궁2 연동 프로그램이 원격으로 삭제 절차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설치율 73%까지 진행되어 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석 달 동안 키이우에 체류하며 직접 세팅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스스로 해체되고 있었어요. 파일이 하나씩 지워지고 연동 코드가 순차적으로 무효화되고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회수되고 있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지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관리자 권한 자체가 사라졌어요. 자동 삭제였습니다. 사람의 손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시스템이 시스템을 지우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72시간 데드라인이 만료되는 순간에 맞춰
원격 삭제 명령을 사전에 예약해둔 거예요. 제가 화상회의에서 애원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키이우에서는 이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보고가 도착하기까지 20분이 차에 걸리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되어 있던 한국 기술진 12명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술진은 작업 중이던 부품을 봉인 테이프로 감았어요. 공구를 정리하고 노트북을 닫고 기술 문서를 잠금 케이스에 넣어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담당관이 잠깐만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한국 기술진의 팀장은 단 한마디만 남겼다고 합니다. 본국 지시입니다. 모든 작업이 즉각 중단됩니다. 그리고 12명 전원이 작업장을 빠져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봉인 테이프가 감긴 부품들만이 텅 빈 작업장에 남았어요. 마치 무덤 위에 올려진 관 뚜껑처럼요. 저는 미친 듯이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표 번호를 눌렀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권한 없음 안내 메시지가 자동으로 재생됐어요. 방위사업청 번호를 눌렀습니다. 같은 메시지였어요. LIG 넥스원 대외협력팀, 한화 디펜스 수출 담당, 한국 방산 관련 기업 라인을 닥치는 대로 돌렸습니다. 전부 권한 없음이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제 번호 자체가 차단 목록에 올라간 겁니다. 대사관 번호로 바꿔서 걸어봤어요. 역시 차단이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모든 통신 채널을 일괄적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고여 있었어요. 수화기에 땀 자국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때 하나의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어요. 대구였습니다. 대구의 LIG 넥스원 공장에서 천궁2가 생산되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국기가 도장될 예정이었던 3개 포대분의 미사일이 그 공장 라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계약이 파기됐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미사일은 거기 있잖아요. 생산 라인을 멈추고 국기 도장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뭔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올렉산드르에게 대구 공장의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올렉산드르가 키이우 정보 라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가 돌아왔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대구 LIG 넥스원 공장에서는 이미 정리가 끝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가 도장될 예정이었던 생산 계획표가 파쇄기에 들어갔어요. 라인 위의 3개 포대분 물량에는 붉은색 출고 보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표가 뜯겨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빈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칸이 오래 비어있지 않으리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죠. 세계 방산 시장에서 천궁2를 기다리는 대기열은 수십 개국에 달했으니까요.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사무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제가 3달 동안 공을 들이고 안드리 차관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낸 모든 것이 반나절 만에 깨끗하게 지워진 겁니다. 저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았어요. 안드리 야르몰렌코 차관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자 뒷배는 내가 책임진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개인 직통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차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천궁2 수출 자격 연구 박탈, 전산망 접근 차단, 현지 기술진 철수, 대구 공장 생산 계획 파기, 모든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보고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안드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보고를 마치고 지시를 기다렸어요. 안드리가 뭔가 방법을 내놓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유럽연합을 동원하든 나토를 통해 압력을 넣든 어떤 수단이라도 쓸 거라고요. 안드리가 입을 열었어요. 이 미친놈아? 쌍욕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차관님, 내 놈이 야스쿠니에서 절을 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떠들어대고 한국 관료 면전에서 하청업체라고 씹어댄 게 지금 나한테 보고할 내용이냐? 안드리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뒤를 봐준다고 한 건 일본 엔화를 끌어오라는 뜻이지 한국의 영린을 밟고 돌아다니라는 뜻이 아니야.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 사람이 보안호해선으로 한국은 기세로 짓눌러라고 지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피해국 프레임을 절대 놓치지 마라고 독려한 사람이었어요. 제 폭주를 칭찬하고 엄지를 치켜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를 미친놈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차관님, 그건 차관님이 지시하신 겁니다. 보안 훼손 기록이 남아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코웃음 소리가 났어요. 무슨 기록? 나는 아무것도 지시한 적 없어. 내 놈의 독단적인 일탈이야. 이 건은 끝났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서 있었어요. 뚜뚜뚜! 끊긴 전화의 신호음이 또다시 집무실에 울렸습니다. 손절이었어요. 안드리가 저를 버린 겁니다. 뒷배는 내가 책임진다. 는 그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일본마저 움직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일본 외무성이 공식 성명을 냈어요.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독자적인 무기 지원 논의를 당분간 중단한다. 한국 국방부의 징계 조치에 겁을 먹은 거예요. 야스쿠니에서 함께 사케를 마시며 진정한 파트너라고 추켜쓰던 그들이 한국의 칼날이 번쩍이자 제일 먼저 도망쳤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일본 방위성 인사 3명이 제 옆에서 건배를 외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 3명 중 누구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본국의 차관까지 저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벽이 동시에 무너졌어요. 집무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올렉산드르는 아까 여행 가방을 끌고 대사관을 나갔어요. 대사관 직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박살난 전화기, 금이 간 모니터,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 주저앉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먼지투성이 바닥에 닿았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손목의 브레게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이 시계를 차고 권태훈의 군용 시계를 비웃었던 제가 지금은 바닥에 앉아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권태훈은 조용히 대전역에서 대구행 KTX에 탑승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서류 가방 하나만 든 채 창가 자리에 앉아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대구 공군기지로 향하는 열차였습니다. 제 몫이었던 천궁투 3개 포대가 붉은색 출고 보류 딱지를 달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요. 권태훈의 낡은 몽블랑 만년필은 서류 가방 안에서 다음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서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이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짐작할 수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집무실 소파에서 양복을 입은 채 잠들었다가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목이 뻣뻣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소파 팔걸이에 꺾인 목을 풀며 일어나 예비 모니터를 켰어요.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아직 큰 보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국방부의 수출 자격 박탈 건이 언론에 공식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손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텅 빈 대사관에 퍼졌어요. 직원 대부분이 어젯밤 사이에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제가 직접 스위치를 올려야 했습니다. 25년 외교관 생활 중 복도 전등을 직접 켜본 건 처음이었어요. 오전 9시쯤 모니터를 새로 고침하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웹사이트에 속보가 떠 있었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심장이 쪼그라드는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UAE 군용 수송기, 대한민국 대구 공군기지의 착륙, 천궁투 긴급 도입 계약 체결 임박. 저는 제목을 3번 읽었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하루였어요. 제 계약이 파기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다른 나라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사의 첫 문단을 읽었어요. UAE 국방부 항공방어사령관 칼리파 알 나얀 소장이 이끄는 군사대표단이 C-17후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 편으로 대구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 권태훈과 공식 영접 절차를 마쳤으며 천궁투 3개 포대에 대한 긴급 도입 협의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포대, 정확히 제 몫이었던 물량이었습니다. 붉은색 출고 보류 딱지가 붙어있던 바로 그 3개 포대였어요. 이름표가 뜯겨 나간 빈칸에 새 이름이 적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스크롤하며 계속 읽었어요. 손가락이 마우스 휠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사 중간에 데이비드 X 수석 에디터의 코멘트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 편에서 한국 방산의 폐쇄성을 비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전화 통화까지 하며
한국이 서방 결속에 비협조적이라는 기사를 쓰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코멘트를 읽는 순간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K방사는 이제 선택받는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줄을 서서 선택받아야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다. 일주일 만에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한국 방산의 폐쇄성을 비판하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 방산의 프리미엄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사실관계가 바뀌면 여론은 돌아섭니다. 그게 언론의 본질이에요? 저는 그 본질을 이용하려다가 그 본질에 짓밟힌 겁니다. 오전 10시 기사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니터 앞에서 지켜보는 동안 대구 공군 기지에서는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칼리파 알 나얀 사령관이 활주로에서 권태훈과 악수하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알 나얀은 하얀 칸두라 위에 군용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팔목에 찬 시계가 화면에서도 선명했어요. 파텍 필립 노틸러스였습니다. 제 브레게보다 3배는 비싼 시계였어요. 하지만 그 시계가 의미하는 건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격 따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부류의 인간이라는 뜻이었죠. 권태훈은 여전히 무광 스틸 군용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사진 속에서 2개의 시계가 대조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다음 단락을 읽었을 때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이 쓰러지듯 기댔어요. 알 나얀 사령관이 가격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조 7천억 원. 전액을 100% 현찰 일시불로 결제했다고요. 제가 깎아달라고 구걸하고 무상 공출을 요구하고 5% 선입금으로 꼬리를 내렸던 바로 그 금액을 한 푼도 깎지 않고 현금으로 긁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알 나얀은 긴급 도입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가격의 120%를 얹었다고 합니다. 제가 공짜로 뜯어내려 했던 무기를 중동의 사령관은 정가의 2배를 넘는 금액에 기꺼이 사겠다고 나선 거예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하청업체로 취급했고 알 나얀은 한국을 프리미엄 파트너로 대우한 거예요. 기사에 인용된 알 나얀의 발언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구걸하며 깎아달라던 그 세계 포대 빈자리. 우리는 35억 달러 전액을 현찰로 긁고 가져간다. 구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한 짓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무기를 사면서 공짜를 요구하고 협박장을 내밀고 서방의 이름을 팔아 윽박지른 것. 그게 외교가 아니라 구걸이었다는 걸 알 나얀의 한마디가 전 세계에 알려버린 겁니다. 오전 11시 상황이 더 확대됐어요. 대구 공군기지에 또 다른 군용기가 착륙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사절단이었어요. UAE의 계약 소식을 접한 사우디가 즉각 추가 계약서를 들고 뛰어온 겁니다. 사우디 뒤로 이라크 사절단까지 합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대기열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우고 간 자리 하나가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한 나라가 빠지자 세 나라가 달려들었고 세 나라가 달려드니 또 다른 나라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들이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타전했어요. 기사 제목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천궁투, 중동 방공 시장판도 뒤엎다. 한국, 우크라이나 빈자리에 12조 원 수출 계약 쏟아져. K방산 프래그머티즘의 압도적 승리. 기사 하단에 댓글란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한국 방산은 더 이상 동정심이나 서방 강대국의 헛기침으로 움직이는 하청업체가 아니다. 그들은 철저한 자본의 룰과 스스로의 굳건한 원칙으로만 움직이는 세계 방산 시장의 완벽한 포식자다. 데이비드 X의 분석 기사가 메인에 올라와 있었어요. 일주일 전 제 편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제5판을 세계 방산, 역사상 최악의 외교적 자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팩트였으니까요. 압도적인 팩트 앞에서 여론의 프레임은 바람에 나무십 뒤집히듯 순식간에 뒤집어진 겁니다. 권태훈의 서명 한 번으로 제 몫이었던 천궁투 물량의 명의가 즉각 UAE로 변경되었다는 최종 확인 기사가 올라왔을 때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권태훈이 낡은 몽블랑 만년필로 새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틀 전까지 그 만년필은
제 발언을 체증하는 도구였어요. 어제는 제 사형영장에 서명하는 칼이었고요. 오늘은 4조 7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국부를 새기는 펜이 된 겁니다. 같은 만년필이 같은 손에서 전혀 다른 역사를 쓰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모니터 화면이 더 이상 읽히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머리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제 몸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도쿄의 오후 햇살이 유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벚꽃이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어요. 사흘 전 이 창가에서 벚꽃을 바라보며 시가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천궁투를 공짜로 뜯어낼 승리자였어요. 지금은 바닥에 서류 부스러기를 깔고 앉아있는 폐잔병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끄러졌어요.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양복 바지 위로 튀었어요. 갈색 커피가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깨진 잔을 내려다보며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울 힘도, 주우려는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구 공군기지에서는 UAE의 C-17 수송기가 천궁2를 싣고 이륙 준비에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사우디와 이라크 사절단이 추가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을 거고요. 권태후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여닫으며 다음 서명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버리고 간 자리에서 12조 원이 넘는 국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깨진 커피잔 파편 위에 서서 제 오만이 만들어낸 결과를 한 글자 한 글자 모니터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아름다운 4월의 도쿄에서 저는 완전히 끝나 있었습니다. 4월 4일 밤이었습니다. 도쿄 시간으로 오후 11시가 넘었을 때 저는 대사관 집무실의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어제 오후에 풀어 던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건물 전체에 저 혼자뿐이었어요. 직원들은 전부 빠져나갔고 올렉산드르는 어제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간 뒤 연락이 없었습니다. 복도에 전등이 꺼져 있었어요. 비상등의 초록색 불빛만이 천장에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예비 전화기로 바꿔놓은 구식 유선 전화였습니다. 발신 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키이우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제3방공포대 연락장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장교가 왜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장교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대사님, 보그단 포대장님이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뭘 전해달라는 건가? 장교가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길고 날카로운 경보음이었습니다. 방공 경보였어요. 지금 키이우에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스칸데르입니다. 최소 12발 이상이 탐지됐어요. 그런데 요격할 수단이 없습니다. 천궁2가 메웠어야 할 방공망이 비어 있어요. 구형 레이더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화기를 쥔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경보음 사이로 폭발음이 들렸어요. 둔탁하고 거대한 대지를 흔드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음이 연달아 울렸어요. 장교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전소가 타격당했습니다. 불기둥에 올라가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건물이 흔들리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절규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보그단 포대장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장교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은 것 같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먼저 들렸고 이어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어요. 코르순스키, 내 놈의 더러운 입방정 때문에 지금 내 전우들이 죽어가고 있다. 보그단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천궁2가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어. 내 놈이 야스쿠니에서 절하고 독도를 팔아넘기고 한국 사람들한테 하청업체라고 짓거리는 바람에 우리 하늘에 구멍이 뚫린 거야. 또 한 차례 폭발음이 울렸어요. 보그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봐라, 들리냐? 이게 네 혓바닥이 만들어낸 소리야. 도쿄에서 시가나 피우면서 편히 앉아있어라. 이 살인자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니, 끊긴 건지 회선이 터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차에 움직이지 못했어요.
살인자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보그단의 절규가 사라진 뒤에도 폭발음의 잔향이 고막에 남아 있었어요. 텅 빈 대사관 집무실에 경보음의 메아리가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천궁투가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다. 보그단의 그 한마디가 제 뇌리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한국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야스쿠니에 가지 않았더라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 키이우의 하늘에는 천궁투가 포물선을 그리며 이스칸데르를 갈아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하늘이 뚫린 건 러시아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예비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올렉산드르였어요. 대사님, CNN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요. 올렉산드르의 목소리가 쥐어짜는 듯이 낮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켰어요. CNN 국제뉴스가 생중계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의 속보 자막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주일 대사 코르순스키 즉각 파면. 저는 자막을 2번 읽었습니다. 파면이었어요. 해임도 아니고 소환도 아니고 즉각 파면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안드리 야르몰렌코 차관이 키이우의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위에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뒤편으로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드리가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독도 관련 만건과 야스쿠니 참배는 코르순스키 대사 개인의 치명적인 정신적 일탈이었습니다. 안드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침착했어요. 마치 이 사태와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이요. 본국 정부는 어떠한 지시도 내린 바 없으며 코르순스키 대사를 즉각 파면 조치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은 기세로 짓눌러라. 전쟁 피해국 프레임을 절대 놓치지 마. 뒷배는 내가 책임진다. 보안 회선으로 지시한 그 모든 말을 안드리는 CNN 카메라 앞에서 단 30초 만에 부정해버렸어요. 제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칼자루에는 개인의 정신적 일탈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 동아줄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극우 인사들이었어요. 야스쿠니를 함께 참배하고 사케를 마시며 진정한 파트너라고 불러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방위성 관계자의 개인 번호를 눌렀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2번째 번호를 눌렀어요. 전원 꺼져 있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3번째, 4번째.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5번째 번호에서 드디어 수화기가 들렸습니다. 코르순스키 대사, 유감이지만 당신의 연락처는 삭제 대상입니다. 목소리에 사무적인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당신은 기피 인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어요. 사케잔을 부딪히며 웃던 그 얼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저를 마지막까지 붙잡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사관 정문에 키이우에서 온 행정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파면 집행 요원이었어요. 저는 관저의 짐을 쌀 시간도 받지 못했습니다. 외교관 여권이 회수됐고 관용차 열쇠가 반납됐어요. 대사관 명패 옆에 붙어있던 제 이름이 떼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벽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였어요. 저는 양복 주머니에 지갑과 개인 휴대폰만 넣은 채 대사관 정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어요. 도쿄의 아스팔트가 발밑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구두 밑창이 닳아 있었어요. 4월의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대사관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우크라이나어였습니다. 돌아봤더니 서너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제일 우크라이나 교민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일본에 와 있는 난민들이었어요. 한 여성이 제 얼굴을 알아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저놈이야. 천궁을 날려먹은 놈. 저놈 때문에 키이우가 폭격당했어.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어깨를 맞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어요. 2번째 돌이 양복 등판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뛰었어요. 욕설이 등 뒤에서 쏟아졌습니다. 구두 굽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와 자국민의 저주가 뒤섞여 귓가에 울렸어요.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양복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브레게 시계에 유리에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5천만 원짜리 시계에 금간 유리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꼬리가 밑으로 처져 있었어요. 25년 외교관 생활의 끝이 도쿄 뒷골목의 아스팔트 벽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와 연달아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액 12조 원, 제가 공짜로 뜯어내려다 영구히 잃어버린 4조, 7천억 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 제가 빠진 자리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완벽한 포식자로 등극했어요. 데이비드 X의 기사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K방산, 동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본과 원칙으로만 움직인다. 대구 공군기지에서 모든 임무를 마친 권태훈이 조용히 서류 가방을 닫았다는 마지막 기사를 저는 뒷골목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으로 읽었습니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권태훈이 기지 활주로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4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바람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권태훈의 무광 스틸 군용 시계가 오후의 햇살에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금간 브레게 시계를 찬 손으로 깨진 화면에 휴대폰을 쥐고 도쿄 뒷골목에서 맑은 한국의 하늘 사진을 바라보는 제 꼴이 어떤 모습인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나의 오만하고 알량한 새치 혀가 조국의 하늘을 지킬 유일하고 완벽한 방패를 영원히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도쿄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아름다운 4월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